네, 여러분,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결국에 마지막에 차지를 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던 걸 바탕으로 이 심지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과 이후의 통일신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0편에서 1페이지입니다. 자,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이제 중국에 원래 남북조가 나뉘어서 두 개로 쪼개졌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569년에 이 중국이 위진남북조에서 수라는 나라로 통일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수나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을지문동의 살수대첩이에요. 사실 이 수나라는 100만 대군을 끌고 와서 당연히 고구려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구려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를 이어서 곧바로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자, 당나라는 역시 다시 한번 고구려를 꺾기 위해서 전투를 하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에는 고구려가 승리를 하면서 이 고구려는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당나라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누가 봐도 훨씬 큰 나라인데 고구려는 이기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라도 걸핏하면 옆에 나라인 백제가 공격을 하면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디 연합할 나라 없나? 처음에는 고구려를 찾아갔지만 고구려도 별로 신라랑 연합을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당나라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나당 동맹이죠. 나당 동맹을 맺게 되면서 본격적인 통일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이 나당 연합군은 첫 번째로 공격한 대상이 바로 백제였어요. 왜냐하면 신라가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길 원했거든요. 왜냐면 백제가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백제를 첫 번째로 멸망시키고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했고 이어서 고구려까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668년이에요. 약 7세기 중반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백제 고구려만 고구려가 멸망했고 남은 건 신라밖에 없잖아. 그러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만 차지하면 내가 한반도까지 다 차지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와 당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당시에 당나라도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 중국의 왼편에 이제 이민족 세력들이 있어서 얘네가 자꾸 돌궐 같은 애들이 자꾸 당나라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당나라도 좀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라가 재빠르게 매소성 기벌포에서 당나라로부터 승리를 하면서 결국엔 당 세력을 쫓아내게 되었고 676년 마침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676년이면 여러분 7세기 후반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7세기 후반쯤에 이르러서 신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통일신라라고 부르죠. 자, 통일신라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고구려 땅에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발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여기 대동강 이남 지역에는 신라 그리고 그 위지역은 발해가 있으면서 자,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도 부르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는 더 커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스템, 조직을 좀 더 정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통일 후에 이 국왕들이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즉 백제의 사람과 고구려의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사만일통의식이라는 걸 내세우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당시 백제나 고구려는 신라랑 나는 신라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고구려, 나는 백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신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 치명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상을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문무왕은 통일을 이룩한 국왕이거든요. 백제와 고구려 옛 지배층에게도 관직을 주어서 포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신라가 갖고 있는 관직보다는 좀 낮은 거죠. 낮은 거지만 그래도 관직을 주어서 같은 신라 사람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었고, 이어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국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움돌의 난을 진압을 해요. 김움돌은 신문왕의 장인인데 그 당시 가장 강한 진골 세력이었거든요. 진골 귀족 세력이었는데 이 김움돌을 제거를 하면서 진골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관리들한테는 관료전이라는 땅을 지급을 하고 대신에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노급을 폐지시켜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전보다 귀족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 약화가 됩니다. 옛날보다 적게 가져요. 자, 그래서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학교인 국학을 설립해요. 그래서 유교를 잘 알고 있는 관리를 양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좀 더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신진 세력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통치체제 정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앙은 집사부라는 관직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이 집사부의 장관, 시중이 모든 거를 운영합니다. 이때 이 집사부는 바로 국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은 국왕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갖춰나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지방은 구주 오소경이라고 설치를 해서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영역을 3주씩 분배를 해가지고 균등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 오소경은 당시에 신라의 그 수도가 여러분 경주잖아요. 금성. 근데 이 지금 통일신라 영역이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수도로서 기능하기에는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에. 원래 수도는 여기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5개의 경을 설치를 해서 수도의 기능을 보완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군에는 구서당, 그리고 지방에는 십정이라는 걸 두어서 특히 구서당은 신라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 그다음에 뭐 말갈 등등등 여러 민족들이 다 포함이 되게끔 해서 좀 더 삼한일통의식 그리고 신라의 그런 백제나 고구려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발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입니다. 자, 대조영은 원래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렇게 표방을 했고요. 이후에 무왕은 좀 더 세력을 넓혀서 당과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문효를 보내서 당나라의 산둥반도. 자, 산둥반도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가 없나?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기가 한반도라고 치면 이 중국에 톡 튀어나온 지역이 있거든요. 이 한반도랑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가 바로 산둥반도인데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게 좀 타격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돌궐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당나라 세력을 견제했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어서는 이 영역을 확장한 무왕에 이어서 체제를 강화시키는 문왕이 등장을 해요. 자,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서 선진 문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데 삼성 육부의 중앙관제를 정비를 합니다. 자, 이 중앙의 조직은 이 삼성 육부를 따라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당나라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좀 선진적인 나라잖아요. 그니까 당에 제대로 수용했어. 그치만 우리 스타일대로 또 이 바레의 스타일대로 또 변경을 해가지고 수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살펴보고. 자, 이어서 선왕은 주변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바레의 영토가 가장 컸었고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화 시켰다. 다른 말로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룬 국가일수록 국가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치만 10세기 초에는 지배층이 분이 많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북방민족인 거란이 거세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거란의 공격으로 바레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레의 이러한 통치 체제는 어땠을까? 먼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해서 3승 6부제를 정비를 하죠. 그치만 이 바레가 당나라를 똑같이 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변경을 했었고 좌사정이나 우사정과 같은 기관을 따로 두어서 이원적인 운영을 했다라는 말 통해서 바레의 스타일대로 해석을 해서 수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5경 15부 62주로 정비를 했고 여기서 15부는 각 부족의 독자적인 생활권 단위로 설정을 하면서 당시에 바레 안에 있었던 지배층, 고구려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지배층인 말갈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 좀 존중을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인 것처럼 바레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 옛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다. 일본 국왕이 바레 국왕을 가리켜서 고려 국왕이다, 고구려 국왕이다라고 불렀고 바레 사신을 고구려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이 바레가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야 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처럼 바레의 왕은 자신이 천손,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다. 이런 뜻은 이제 뭐 하늘을 받아들였다. 황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난이나 대응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역시 황제국을 표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레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진적인 문물은 중국을 받아들이면서 지배층은 그리고 국왕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고 하지만 지방 여러 그 넓은 땅에 있는 이 지방의 세력들은 또 말갈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풍속이나 문화를 존중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성국 시대와 고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